안녕하세요. 책방차차 달콤 엘리입니다. 오늘은 안내의 일기라는 책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일기 쓰세요? 일기를 써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네요. 아마도 어릴 때 썼던 것들, 20대 초반까지도 썼던 것 같은데 언젠가 모아두었던 일기를 꺼내서 읽어보고는 어찌나 유치찬란하던지 다 정리해서 버렸습니다. 오늘 소개할 안내의 일기는 세상 모든 일기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일기가 아닐까 싶네요. 2009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으니 말입니다. 2차 세계대전 기간 안네 플랑크가 13살 생일 선물로 받은 일기장에 키티를 벗삼아 써내려간 일기죠. 원제는 집 뒷채였는데 너무 추상적이어서 영어로 번역될 때 어린 소녀의 일기로 제목을 변경하여 출간이 되었고요. 우리나라에 소개될 때는 59년 미국에서 제작된 영화 제목을 따서 안내의 일기로 출판되었다고 합니다. 1942년 6월 12일 시작된 일기는 44년 8월 1일까지 이어집니다. 그 시간 동안 전쟁을 통해 겪을 수밖에 없었던 괴로움과 힘든 삶, 그리고 소녀 시절의 풋풋함이 느껴지는 감성 풍부한 소녀 안내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대단하게도 아직 어린 소녀였던 안내는 자신의 일기를 후에 출판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일기 내용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을 가명으로 사용했다고 하네요. 안내는 계획이 다 있었나 봅니다. 오늘은 1942년 6월 20일부터 7월 9일의 일기까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1942년 6월 20일) 토요일. 나 같은 애한테는 일기를 쓴다는 것이 참 희한하게 느껴져. 지금껏 뭔가를 써본 일이 한 번도 없을 뿐더러 나중에 나를 비롯해서 그 누구도 13살짜리 여학생이 털어놓는 이야기에 흥미를 느낄 것 같지도 않아. 사실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어. 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에 대해 내가 정말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 번쯤 써보고 싶어. 아니, 쓰는 것보다는 말로 표현하고 싶어. 종이는 사람들보다 인내심이 강하다. 조금 우울한 기분에 빠져 지내던 어느 날, 아무런 의욕이 나지 않아서 두 손으로 머리를 움켜쥐고 집에 그냥 있을까 아니면 나갈까 생각하다가 결국은 집에 남았어. 서글픈 기분에 잠겨 있는데 이 격언이 머릿속에 떠올랐어. 맞아. 종이는 참을성이 있어. 그리고 일기라는 거창한 제목에 두꺼운 종이 커버가 달린 이 노트를 내가 평생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지도 않을 거니까 그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아니고 말이야. 혹시 내가 정말 진정한 친구라고 할 만한 사람을 갖게 된다면 보여줄지도 모르지. 내가 일기를 쓰게 된 이유가 바로 그거야. 나한테는 친구가 없다는 거. 좀 더 분명하게 해두기 위해서 설명을 해야겠지? 13살짜리 소녀가 외톨이라고 느낀다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테니까. 그리고 그건 사실과 다르기도 하고 말이야. 내게는 사랑하는 부모님도 계시고 16살 된 언니도 있어. 그리고 친구를 다 따지면 적어도 30명은 되고 또 나를 쫓아다니는 남자애들도 한 무리나 있어. 걔들은 내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수업 시간에도 조그만 거울로 내 모습을 비춰보곤 한단다. 내게는 가족도 있고 집도 있어. 언뜻 보기에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이 다 있는 것 같이 보여. 하지만 진정한 친구는 한 명도 없어. 친구들과는 재미있게 잘 지내기는 하는데 그게 전부야. 그저 일상적인 일들이나 제재거리는 정도지 그 애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게 되지가 않아. 그게 문제란다.
어쩌면 애들과 친해질 수 없는 원인이 내게 있는지도 몰라. 어쨌든 아이들과 친해지기 힘든 것이 엄연한 사실이란다. 그래서 일기가 필요한 거야. 그리고 나의 상상 속에서 내가 그리는 진정한 친구라는 생각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절대로 남들이 쓰는 것처럼 일어난 일들만 줄줄이 늘어놓는 일기는 쓰고 싶지 않아. 일기장을 나의 진정한 친구로 삼을 거야. 그 친구를 키티라고 부를 거야. 이런 바보, 내 이야기를 하지 않았네. 그런 일을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되지. 대뜸 아무 설명도 없이 키티에게 내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하면 아무도 이해를 못할 거니까 좀 힘들어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먼저 해야겠지? 내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아빠들 중에서 가장 멋진 우리 아빠가 25살인 엄마와 결혼한 것은 아빠가 36살 때였어. 마르고트 언니는 1926년에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났고 나는 1929년 6월 12일에 태어났어. 나는 4살까지 프랑크푸르트에서 살았어. 우리가 순수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빠는 1933년에 네덜란드로 오셨고 거기서 잼을 만드는 오펙타라는 네덜란드 회사의 사장으로 임명되셨어. 우리 엄마 에디트 프랑크 홀랜더는 아빠를 찾아서 9월에 네덜란드로 오시고 언니와 나는 외할머니께서 사시는 아헨으로 갔어. 마르고트 언니는 12월에 네덜란드로 오고 나는 2월에 왔는데 누군가가 언니의 생일 선물이 놓인 탁자 위에 나를 올려놓았었지.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는 몬테소리 유치원에 들어가서 6살까지 다니다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어. 6학년 때 퀴페르스 교장 선생님을 만났는데 내가 마르고트 언니가 다니는 유대인 중등학교에 입학을 하는 바람에 가슴 아프게도 학년 말에 교장 선생님과 헤어지게 돼서 선생님과 나 둘 다 울었어. 독일에 남아있는 친척들이 히틀러의 유대인 탄압 정책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가슴을 졸이면서 살았어. 여러 차례 유대인 박해가 시작된 1938년에 외삼촌 2분이 무사히 북아메리카로 도망을 가셨고 외할머니는 우리 집으로 오셨어. 그때 외할머니는 73세였어. 1940년 5월부터는 좋은 세월이 끝나고 어려움의 연속이었어. 전쟁과 네덜란드의 항복에 이어 독일군이 입국하고 그 결과 우리 유대인들의 비참한 생활이 시작됐어. 유대인 박해법이 줄줄이 생겨났고 우리는 점차적으로 이동의 자유도 빼앗기게 되었어. 유대인들은 노란 별을 달고 다녀야 해. 갖고 있는 자전거도 반납해야 하고 전차나 버스는 물론이고 자기 차를 타고 다녀서도 안 돼. 유대인은 3시부터 5시까지만 물건을 살 수 있고 유대인 미용실만 이용할 수 있고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는 밖으로 돌아다니면 안 돼. 유대인은 극장과 영화관 또는 다른 여가시설에 가서도 안 돼. 수영장에도 갈 수 없고 테니스나 하키, 조정, 기타 다른 운동도 할 수 없으며 관중 앞에서 하는 그 어떤 스포츠도 해서는 안 돼. 또한 오후 8시 이후에 자기 집이나 친구 집 정원에 나와 있어서도 안 돼. 유대인은 기독교인의 집에 갈 수가 없어. 유대인은 유대인 학교에 가야 해. 모두가 다 그런 식이야. 우리는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그저 근근히 살아가고 있단다. 자크는 늘 나에게 이렇게 말하고는 해.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어. 그게 금지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 1941년 여름에는 외할머니께서 심하게 아프셔서 수술을 해야 했어. 그러는 바람에 가족들이 내 생일을 잊어버렸어. 1940년에도 그랬지. 그때는 네덜란드에서 전쟁이 막 끝난 때였거든. 외할머니는 1942년 1월에 돌아가셨어.
내가 외할머니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으며 아직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 바로 그 해 1942년에 내 생일 축하 파티를 열어서 그 전에 못했던 축하를 함께 해주었는데 축하 파티 때 외할머니를 추모하는 촛불을 우리 곁에 밝혀두었었지. 지금으로서는 우리 네 가족이 모두 아무 탈 없이 지내고 있어. 자, 이것이 내 일기를 시작하는 엄숙한 날인 오늘 1942년 6월 20일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야. 1942년 6월 20일 토요일. 소중한 키티, 지금부터 바로 편지를 쓰기 시작할게. 아빠와 엄마는 나가시고 언니는 친구들이랑 탁구를 치러 친구 집에 가서 지금은 한가해. 나도 요즘엔 탁구를 얼마나 많이 치는지 여자아이들 5명이 탁구 클럽까지 만들었어. 클럽의 이름은 작은 곰자리 빼기 2야. 이 이름을 지으려고 상당히 고심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실수로 지은 이름이야. 우리는 아주 독특한 이름을 지으려고 했어. 작은 곰자리의 별이 5개인 줄 알았지 뭐야. 그런데 큰 곰자리처럼 작은 곰자리도 별이 7개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빼기 2를 덧붙인 거란다. 5명 모두 다 아이스크림을 좋아해. 특히 여름에야 더 말할 필요도 없지. 게다가 탁구를 치면 더우니까 탁구만 끝나면 유대인도 갈 수 있는 제일 가까이 있는 아이스크림 가게 2군데, 오아시스와 델푸스를 차례로 들르는 것이 일이란다. 보통은 지갑이나 돈이 없어도 돼. 오아시스에는 항상 사람들이 우글대는데 언제 가더라도 우리가 아는 아저씨든 우리를 쫓아다니는 남자애든 우리가 일주일을 먹고도 남을 만큼 많은 아이스크림을 사줄 사람은 항상 있거든. 내 나이에 벌써 쫓아다니는 남자의 이야기를 하니까 놀랍지? 아, 슬퍼. 학교에서는 그런 애들을 피할 도리가 없단다. 남자애 하나가 집에 바래다 주겠다고 나서서 나와 대화를 나누게 되는 순간부터 이미 나는 그 애가 10중 8구는 당장 나한테 홀딱 빠져서는 내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장담할 수 있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애의 감정이 조금 식는단다. 내가 열에 들뜬 그 애의 눈빛에는 거의 신경도 쓰지 않고 태연하게 자전거 페달만 밟거든. 상대방이 너무 열정적이다 싶으면 난 자전거를 심하게 흔들리게 한단다. 그러면 내 책가방이 떨어지지. 그럼 남자애는 내려서 그 가방을 주울 수밖에 없지. 나는 그 사이에 새로운 이야깃거리를 생각해내. 그런 애들은 가장 얌전한 애들이고 개 중에는 물론 손으로 키스를 보내거나 팔을 붙잡거나 하는 아이들도 있단다. 하지만 나한테는 안 통해. 그럴 때면 나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더 이상 그 애와 같이 가지 않겠다고 하거나 집으로 가버리라고 분명하게 말하거든. 자, 이젠 우리 사이에 기본적인 우정이 생겼지? 그럼 내일 보자. 안녕. 안내. 1942년 6월 21일 일요일. 소중한 키티, 우리 반 아이들이 모두 바들바들 떨고 있단다. 그 원인은 뻔하지 뭐. 곧 학급위원회가 소집될 예정이기 때문이야. 누가 진급하고 누가 낙제할지에 대해 반 아이들 절반이 내기를 하고 있단다. 우리 뒷자리에 앉은 세이엔과 자크 코코노트라는 2 남자애 때문에 나와 내 옆자리에 앉은 헤이제트는 우스워서 죽을 지경이란다. 그 애들은 방학 때 쓸 돈 전액을 상대편에게 걸었어. 너는 진급할 거야. 아니야. 그렇대도 아니라니까. 글쎄 맞다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고 앉아있단다. 헤이제트가 아무리 조용히 좀 하라고 눈짓을 보내도 소용없고 내가 한마디 쏘아줘도 전혀 효과가 없단다. 내 생각에는 반에서 4분의 1 정도는 낙제할 것 같아.
낙지할 만큼 멍청한 애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혹시 알아? 선생님들은 변덕이 심하시니까 이번만큼은 좋은 방향으로 변덕을 부리실지도 또 모르지. 내 친구들이나 나는 별 문제 없이 잘 될 거야. 난 사실 수학이 조금 걱정이 되지만 두고 보면 알겠지. 그때까지는 서로 격려하며 지내야지. 나는 선생님들과는 사이가 좋은 편이란다. 남자 선생님이 7분, 여자 선생님이 2분, 모두 9분이야. 수학을 가르치시는 키 작고 나이 드신 케이싱 선생님은 내가 너무 떠들어서 한동안 내게 매우 화가 나 계셨어. 몇 번 연겁 후 주의를 주시더니 급기야는 내게 벌을 내리셨어. 수다쟁이라는 제목으로 장문을 지어오라는 거였어. 수다쟁이에 대해서 뭐라고 쓰겠니? 두고 봐, 내가 뭘 쓰는지. 어쨌든 벌칙을 적어 넣은 뒤에 수첩을 책가방에 넣고는 침착하게 있으려고 애를 썼단다. 저녁 때 숙제를 다 마치고 나서 장문 제목 위로 눈길이 갔어. 나는 펜을 입에 물고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어. 글자를 될 수 있는 한 크게 쓰면서 아무 소리나 하는 거야. 누구든 다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왜 수다를 떨지 않으면 안 되나 하는 그럴듯한 이유를 대는 것이 큰일이었지. 이리저리 궁리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나더라고. 벌로 받은 새 쪽을 가득 채우고 나니 만족할 만했어. 나의 논리는 이런 거였지. 수다를 떠는 것은 여자들의 특성이다. 앞으로는 조심하려고 최선을 다하겠다. 하지만 수다를 떠는 습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을 것 같다. 우리 엄마도 나보다 더 심하지는 않더라도 나만큼은 수다스럽기 때문이다. 유전으로 받은 성격은 바꾸기가 쉽지 않다. 케이싱 선생님께는 내 논리가 매우 재미있게 느껴졌던 모양이야. 나는 그 다음 수업 시간에 다시 떠들었고 그때도 또 벌을 받았어. 이번 주제는 구제불능의 수다쟁이였어. 그 장문도 써서 냈지. 그 후 2시간은 얌전히 있었어. 그 다음 시간에 또다시 선생님께서 내가 너무 떠든다고 생각하신 거야. 안네 프랑크 떠든 벌로 오리 아가씨가 꽥꽥꽥 거립니다 라는 주제로 장문을 써오도록 하시는 거야. 반 아이들이 모두 웃어댔어. 수다라는 주제에 대해서 더 이상 쓸 게 없어서 걱정이 되었지만 나도 덩달아 웃었어. 평범하지 않은 무언가를 생각해야만 했어. 시를 쓰는 재주가 있는 친구 산내가 첫 줄부터 마지막 줄까지 전부 다 시로 쓰도록 도와주겠다고 나섰어. 나는 물론 뛸 듯이 기뻤어. 케이싱 선생님께서는 어이없는 주제를 내주시면서 나를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하셨지만 나의 시가 최후의 승자를 가려주었지. 시는 아주 성공적이었어. 엄마 오리, 아빠 백조, 3마리 오리 새끼에 관한 이야기야. 새끼 오리들이 하도 꽥꽥대니까 아빠 백조가 새끼들을 물어 죽였다는 이야기지. 다행히도 케이싱 선생님께서 시에 담긴 농담을 좋게 받아들이셨어. 평까지 덧붙여가면서 그 시를 반 아이들에게 읽어주셨어. 다른 반 애들에게도 읽어주셨단다. 그때부터 케이싱 선생님은 내가 떠드는 일이 있어도 절대로 벌을 주지 않으시고 항상 농담을 섞어서 꾸중을 하신단다. 안녕, 안내. 1942년 6월 24일 수요일. 소중한 키티,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숨이 턱턱 막히는 찌는 듯한 날씨야. 이렇게 끓는 더위에도 어디나 걸어서 다녀야 한단다. 전차를 타는 것이, 더군다나 승강장이 설치된 곳에서 전차를 타는 일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이제야 알겠어. 하지만 우리 유대인에게는 전차를 타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서 걸어 다녀야 해. 어제 낮 12시에서 2시 사이에 얀 라위컨스트라트 거리에 있는 치과까지 걸어가야 했어.
학교가 있는 스타츠팀 머타위넨에서 아주 먼 곳이야. 오후 수업 시간에는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 뻔했단다. 다행히 시원한 음료수를 주어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치과 간호사는 정말 친절해. 현재 우리에게 금주되지 않은 유일한 교통수단은 배 하나뿐이란다. 요제프 이스라엘 부두에 조그만 배가 있기에 우리가 강을 건너게 해달라고 하니까 뱃사공이 우리를 태워주었어. 우리 유대인이 비참하게 사는 것이 네덜란드 사람들 잘못은 절대 아니란다. 학교에 가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 자전거는 부활절 방학 때 도둑 맞았고 엄마 자전거는 아빠가 교회 친구에게 빌려주셨어. 그렇지만 방학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어. 이제 일주일만 있으면 고생도 끝이야. 어제 아침에는 아주 기분 좋은 일이 있었어. 자전거 주차장 앞을 지나는데 누군가 나를 부르는 거야. 뒤를 돌아보니까 그 전날 빌마의 집에서 보았던 예쁘장한 남자애였어. 빌마의 사촌이야. 빌마는 처음에는 아주 친절하고 좋아 보였고 사실 지금도 친절하긴 한데 하루 종일 남자애들 이야기만 하는 통에 이제는 아주 짜증이 다 난단다. 그 애가 조금 수줍어하는 태도로 나한테 다가오더니 자기는 헬로 실버베르크라고 자기소개를 하는 거야. 얘가 왜 이러는 걸까 생각하면서 약간 놀랐어. 하지만 곧 그 이유를 알게 되었지. 나도 너랑 같은 방향이니까 너랑 같이 가고 싶어 라고 하기에 좋다고 대답했지. 우리는 곧바로 동행하게 됐어. 헬로는 16살인데 재미있는 이야깃거리를 무궁무진하게 갖고 있어. 오늘 아침에 그 애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 안녕, 안내. 1942년 7월 1일 수요일. 소중한 키티, 지금까지 너에게 편지를 쓸 시간이 없었단다. 목요일에는 오후 내내 친구들 집에 있었고 금요일에는 집에 누가 찾아왔고 다음 날도 또 무슨 일이 있고 그런 식이었어. 헬로와 나는 지난 일주일 동안 가까워질 만한 시간을 가졌어. 그 애는 내게 자기 이야기를 많이 했어. 그 애는 독일 겔젠키르헬 출신이고 네덜란드에는 부모님 없이 혼자 왔대. 그 애는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아. 그 애의 부모님은 벨기에에 계시는데 그 애에게는 그곳으로 갈 기회가 없대. 헬로에게는 우르술이라는 여자친구가 있었어. 나도 그 여자애를 아는데 그야말로 온화하고 아무 개성이 없는 아이의 전형이란다. 헬로는 나를 만나면서 우르술이 너무 지루해서 졸릴 지경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 그러니까 내가 그 애한테는 잠을 쫓아주는 약인 셈이지. 정말이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미처 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라니까. 자크가 토요일 밤에 우리 집에 와서 잤어. 그런데 오후에는 자크가 한넬리 집에 갔어. 그래서 난 심심해서 죽을 지경이었단다. 저녁에 헬로가 우리 집에 오기로 되어 있었어. 그런데 6시쯤에 그 애한테서 전화가 왔어. 내가 전화를 받았지. 그 애가 말했어. 안녕하세요. 헬무트 실버베르크인데요. 안내 있어요? 그래, 헬로냐? 나 안내야. 안내야, 잘 있었니? 응, 잘 지내. 섭섭하게도 오늘 저녁에 거기 갈 수 없다고 말하려고. 그래도 너하고 말을 하고 싶어. 괜찮다면 10분 내에 너희 집에 갈게. 좋아, 빨리 와. 그래, 금방 갈게. 나는 전화를 끊고 서둘러서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매만졌어. 그리고는 들뜬 마음으로 창문에 매달리다시피 하고 있었지. 드디어 그 애가 왔어. 믿기 힘든 일이지만 나는 계단을 미친 듯이 뛰어내려가지 않고 그 애가 초인종을 누르기를 얌전히 기다리고 있었단다.
내가 내려가니까 그 애가 곧바로 자기가 무슨 일로 왔는지 말을 꺼냈어. 안내야, 할머니께서 네가 너무 어리니까 자주 만나지 말고 우르술 집에 놀러 가라셔. 그런데 너도 이미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난 우르술하고 같이 다니지 않는단 말이야.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너희 싸웠니? 아니야, 내가 우르술에게 이야기했어. 어쨌든 우리는 잘 맞지 않으니까 같이 다니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하지만 그 애가 우리 집에 놀러 오거나 내가 그의 집에 놀러 가는 것은 상관이 없다고 했지. 그 애가 다른 남자애에게 관심이 있는 줄 알고 그렇게 말한 건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 아저씨는 우르술에게 사과하라고 하지만 나는 그러고 싶지가 않았어. 그 애랑 끝내고 싶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거든.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나보고 우르술 집에 가라고 하시면서 너희 집에는 안 된다는 거야. 하지만 나는 생각이 달라. 그렇게 할 생각도 없고 나이 드신 분들 생각은 보수적일 때가 있어. 그 뜻을 그대로 따를 수만은 없어. 나한테 할아버지 할머니가 없으면 안 되지만 그분들도 내가 없으면 안 돼. 수요일 저녁에는 시간이 있어.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내가 목각을 배우러 간다고 믿고 계시거든. 사실은 유대 민족주의당 클럽에 나가고 있어.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유대 민족주의에 반대를 하시기 때문에 나도 거기 가서는 안 되지만 말이야. 나는 뭐 열렬한 편은 아니고 겨우 찬성하는 정도지만 관심은 있어. 그런데 요즘은 클럽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 않아서 그만두려고 해. 이번 주 수요일에 마지막으로 가고 그만이야. 그 후에는 수요일 저녁, 토요일 오후와 저녁, 일요일 오후에는 시간을 낼 수 있어.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원하지 않으시는데 그분들 몰래 나를 만나려는 건 아니겠지? 사랑은 명령해서 되는 게 아니야. 우리는 말을 하면서 블랑케포르트 서점 앞까지 왔어. 그곳에서 페터 슈프가 남자의 둘과 같이 있는 것이 보였어. 페터가 나를 보고 인사를 한 것이 오랜만의 일이어서 매우 기분이 좋았어. 월요일 아침에 헬로가 우리 부모님에게 인사를 하러 왔어. 나는 빵과자와 사탕을 사왔어. 그 외에도 홍차며 비스킷이며 이것저것 많이 있었지만 헬로나 나나 그곳에 얌전히 앉아 있을 생각이 없어서 둘이 산책을 하러 나갔어. 헬로가 저녁 8시 10분에 나를 집에 데려다 주었어. 아빠는 내가 그렇게 늦게 들어오다니 너무 지나치다고 하시면서 크게 화를 내셨어. 앞으로는 7시 50분까지 집에 들어오겠다고 약속했어. 헬로가 다음 주 토요일에 자기 집에 오라고 나를 초대했어. 헬로가 언젠가 저녁 때 빌마의 집에 갔었는데 빌마가 물었대. 너는 우르스라고 안내 중에서 누가 더 좋으니? 헬로가 대답했대. 네가 알 바 아니야. 그러고 나서 두 사람은 저녁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헬로가 집에 갈 때가 돼서야 물론 안내가 더 좋지. 잘 있어.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라고 말하고 가버리더라는 거야. 어느 모로 보나 헬로가 나를 사랑하는 게 분명해. 헬로가 나를 사랑한다니까 기분이 좋아. 언니가 헬로를 보면 괜찮은 아이라고 할 거야. 내 생각도 마찬가지야. 사실 나야 더 좋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엄마는 헬로에 대해서 칭찬이 늘어지셔. 인간성 좋고 예의 바르며 게다가 귀엽대. 헬로가 그 정도로 식구들 마음에 든다니까 만족해. 하지만 친구들은 안 그래. 헬로는 내 친구들이 유치하대. 헬로 말이 옳아. 자크는 헬로를 두고 나를 끊임없이 놀려대고 있어. 내가 헬로를 사랑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내게도 친구를 사귈 권리는 있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이러쿵저러쿵 할 수는 없는 거라고. 엄마는 늘 내가 나중에 누구와 결혼할 것인지 알고 싶어 하셔. 엄마는 모를 거야.
내가 페터와 결혼할 생각이라는 걸. 내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항상 아니라고 하니까 말이야. 나는 페터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해. 그리고 페터가 항상 다른 여자애들과 다니는 것은 페터가 자기 감정을 숨기려고 일부러 그러는 것이라고 생각하려고 끊임없이 애를 쓴단다. 아마 페터도 나와 헬로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 사실은 그게 아니야. 헬로는 그저 친구일 뿐이야. 아니면 엄마가 말씀하시듯이 나를 보호하는 기사이거나. 안녕, 안내. 1942년 7월 5일 일요일. 소중한 키티, 금요일 유대인 극장에서 있었던 상장 수여식은 무사히 끝났어. 내 성적은 그리 나쁘지 않았어. 평균 점수 아래로 내려간 것은 대수에서 5점을 받은 것 딱 하나야. 다른 과목은 7점이 보통이고 8점이 둘, 6점이 둘이야. 식구들은 만족했어. 엄마와 아빠는 점수에 대해서 아주 다른 생각을 갖고 계셔. 엄마 아빠는 점수가 좋고 나쁜 것에는 신경을 쓰지 않으셔. 내가 건강하고 착하고 재미있게 잘 놀면 그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온다고 하시지. 내 생각은 그 반대야. 난 나쁜 점수를 받는 건 싫어. 나는 중등학교에 입학할 때 조건부로 입학했단다. 원래는 몬테소리 학교에 7학년에 들어가는 것이 정상인데 유대인 어린이들은 유대인 학교에 가야 했어. 엘테 교장 선생님은 한동안 망설이시더니 리스 구슬라와 나를 시험적으로 받아들이셨어. 리스도 이번에 상급 학교로 진학하기는 했지만 매우 어려운 기하학 시험을 봐야 했단다. 불쌍한 리스. 리스의 집은 차분하게 공부할 환경이 못 돼. 어린 여동생이 하루 종일 리스의 방에서 놀기 때문이야. 리스 동생 가비는 곧 2살이 되는데 너무 버릇없이 자랐어. 가비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해. 리스가 동생 가비를 돌보지 않으면 이번에는 리스 엄마가 소리를 치셔.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공부를 잘할 수 있겠니? 학교에서 리스에게 아무리 특별 지도를 해도 소용이 없단다. 리스네 집안에서는 뭐가 딱딱 맞게 돌아가는 것이 없어. 리스의 외할아버지께서 바로 옆방에 사시는데 식사는 항상 리스네 집에서 하셔. 게다가 가정부와 아기가 있고 리스 아빠는 항상 정신이 흐릿해 보이고 리스 엄마는 언제나 신경질적이고 화가 나 있어. 리스 엄마는 임신 중이야. 그런 난리법석 속에서 가뜩이나 아둔한 리스가 정신이 반쯤 나갈 만도 하지. 마르고트 언니도 보통 때처럼 훌륭한 성적표를 받았어. 만약 우등 진급 제도가 있다면 언니는 분명 우등생으로 상급 학급에 진급했을 거야. 언니는 정말 신동이라니까. 요즘은 아빠가 집에 계실 때가 많아. 이제 사무실에 가실 필요가 없기 때문이야.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것은 슬픈 일일 거야. 클레이만 씨가 아빠 대신 오펙타사의 사장이 되셨고 쿠글러 씨가 히스앤코사의 사장을 맡았어. 히스앤코사는 인공 조미료를 만드는 회사인데 1941년에 설립되었어. 며칠 전에 광장 주위로 산책을 하던 중에 아빠가 이제부터 숨어서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꺼내셨어. 아빠는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사는 것이 힘들 거라고 말씀하셨어. 왜 우리가 숨어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냐고 물었더니 아빠가 대답하셨어. 1년 전부터 옷이며 식량이며 가구를 다른 사람들 집으로 옮겨온 건 알지? 이제 잡히지 않고 좀 더 안전하게 살려는 거야. 사람들이 우리를 잡으러 오기를 기다리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떠나려는 거야. 그런데 언제 가는 거예요, 아빠? 아빠의 어두운 목소리 때문에 걱정이 돼서 물었어.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너는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마음 편히 놀고 지내렴. 그게 전부였어. 이 우울한 이야기가 될 수 있으면 늦게 실현되었으면 좋겠어. 초인종이 울리고 있어. 헬로야, 이만 쓸게. 잘 있어. 안내. 1942년 7월 8일 수요일. 소중한 키티, 일요일 아침부터 지금까지 마치 몇 년이나 지난 것 같아. 하도 일어난 일들이 많아서 마치 세상이 뒤집힌 것 같아. 하지만 키티야, 난 아직도 살아있단다. 그게 중요한 거라고 아빠가 그러셨어. 맞아, 난 아직도 살아있어. 그렇지만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묻지도 마. 오늘은 내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네가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 같구나. 지난 일요일 오후부터 일어난 일들을 들어봐. 3시에 누군가가 초인종을 눌렀어. 나는 테라스에서 햇빛을 받으면서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어 한가로이 책을 읽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지 못했어. 마르고트 언니가 흥분한 모습으로 부엌 문 앞에 나타나더니 작은 소리로 말했어. 아빠가 나치스 친위대로부터 최후의 소환장을 받으셨어. 엄마는 벌써 판단 아저씨 집으로 가셨어. 내게 이 이야기는 너무도 충격적이었어. 소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거든. 벌써 수용소와 감옥의 독방이 눈앞에 보이는 듯 했어. 아빠를 그곳으로 떠나보내야 한다는 거야. 절대로 아빠를 그곳으로 보낼 수 없어. 거실에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마르고트 언니가 말했어. 엄마는 판단 아저씨에게 우리가 내일 우리의 은신처로 이사 갈 수 있나 알아보러 가셨어. 판단 아저씨 식구들도 우리와 함께 숨을 거야. 모두 7명이 될 거야. 침묵이 흘렀어. 우리는 한마디도 더 할 수가 없었어. 아빠는 아무것도 모르고 유대인 복지시설을 방문 중이시지. 엄마는 오시지 않지. 날씨는 덥지. 우리는 초긴장 상태였어. 정말로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지. 그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 내가 말했어. 헬로일 거야. 마르고트 언니가 나를 말렸어. 문 열지 마. 엄마와 판단 아저씨와 헬로가 작게 나누는 말소리가 들려왔기에 우리는 안심했어. 그들은 안으로 들어오더니 문을 닫았어. 초인종이 울릴 때마다 나와 언니는 발끝으로 살금살금 내려가서 아빠가 아닌가 확인해야 했어. 다른 그 누구에게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 어른들이 나와 언니를 거실에서 나가게 했어. 판단 아저씨가 엄마와 둘이서만 이야기하고 싶어 하셨거든. 우리 방에 나와 단둘이 남게 되었을 때 언니가 말했어. 출두 명령을 받은 것은 아빠가 아니라 자기라고. 그 말이 더 충격적이어서 나는 그만 울기 시작했어. 마르고트 언니는 이제 16살이야. 그렇게 어린 여자애에게 가족들과 떨어지라는 거야. 다행히도 언니는 가지 않을 거야. 엄마 생각은 확고해. 아빠가 저번에 숨어야 한다고 내게 말씀하신 것은 이런 일을 두고 말씀하신 건가 봐. 숨는다고? 어디에 숨는다는 거야? 시내에? 시골에? 집안에? 오두막에? 도대체 어디에? 언제? 어떻게? 감히 물어볼 엄두는 나지 않았지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에 연이어 떠올랐어. 마르고트 언니와 나는 가장 필요한 물건들을 가방에 넣기 시작했어. 내가 제일 먼저 넣은 물건은 이 일기장이란다. 그 다음으로 머리 많은 롤, 손수건, 교과서, 빗, 오래전에 받은 편지 등 머릿속에는 온통 숨어 지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기 때문에 가방 안에 되는 대로 아무거나 마구 집어넣었어. 하지만 후회는 안 해. 내겐 옷보다는 추억이 더 소중하니까. 5시에 드디어 아빠가 돌아오셨어.
우리는 클레이만 씨에게 그날 저녁에 우리 집에 오시라고 전화를 했어. 판단 아저씨는 미프 아줌마를 찾으러 가셨어. 미프 아줌마는 가방에다가 신발과 원피스와 재킷과 속옷과 양말을 담아서 집으로 가지고 가시면서 저녁에 다시 오겠다고 하셨어. 이후로 집안이 다시 침묵 속에 쌓였어. 아무도 배고프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 날씨는 여전히 덥고 모든 것이 이상해 보였어. 우리 집 2층 큰 방에는 골트 슈미트라고 하는 30대의 이혼한 남자가 새들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그날 저녁에 아무 할 일이 없다는 듯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가지를 않고 저녁 10시까지 들러붙어 있었어. 미프 아줌마와 얀 히스 아저씨가 11시에 도착하셨어. 미프 아줌마는 1933년부터 아빠와 같이 일을 해서 지금은 두 분이 친구 같으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줌마의 남편 얀 아저씨도 이제는 아빠의 친구야. 또다시 신발, 양말, 책, 속옷들이 미프 아줌마의 가방과 얀 아저씨의 커다란 주머니 속으로 사라졌어. 11시 30분이 되자 아저씨와 아줌마가 가버리셨어. 피곤해 지친 나는 내 침대에서 자는 마지막 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곧바로 골아떨어져 잠이 들어버렸어. 엄마가 새벽 5시 반에 나를 깨울 때까지 계속 잤어. 다행히도 일요일보다는 더위가 수그러들었어. 하루 종일 비가 억수같이 퍼부었어. 우리 4명 모두 마치 얼음 속에서 밤을 지내기라도 할 사람들처럼 옷을 잔뜩 껴입고 있었어. 될 수 있으면 많은 옷을 가져가려는 것이었지. 우리 같은 처지에 있는 유대인이 어떻게 옷가방을 들고 집을 나서겠어. 나는 상의 네이 2벌과 팬티 3벌을 입고 그 위에 원피스, 재킷, 여름용 바바리, 양말 2컬레, 겨울 신발을 신고 머플러 또 그 외에 다른 것들까지 걸치고 껴입고 있었어. 집을 나서기 전부터 벌써 숨이 막힐 것 같았지만 그런 일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어. 마르고트 언니는 교과서를 가방에 잔뜩 집어넣더니 주차장에서 자전거를 찾아와서는 미프 아줌마를 따라서 내가 모르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 사실 나는 우리가 갈 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있었어. 우리도 7시 반에 문을 잠그고 떠났어. 내가 작별 인사를 해야 할 대상이라고는 나의 고향이 모르체밖에 없었어. 모르체는 이웃에서 살게 될 거야. 골트 슈미트 씨에게 남긴 편지에 이웃에게 맡겨달라고 했으니까. 정돈되지 않은 침대, 먹고 남긴 것이 그대로 놓인 아침상, 고양이 먹이로 부엌에 남겨놓은 500g짜리 고깃덩어리,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서둘러 떠났다는 인상을 풍기고 있었지만 우리는 그런 일 따위는 안중에 두지도 않았어.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곳을 떠나서 안전한 은신처를 찾는 것뿐이었어. 이 다음 이야기는 내일 들려줄게. 안녕. 안내. 1942년 7월 9일 목요일. 소중한 키티, 아빠, 엄마, 나, 우리 셋은 가방과 온갖 생필품이 미어지도록 들어찬 가방을 들고 장대같이 쏟아지는 빗속을 걸었어. 이른 아침 일터로 나가는 노동자들이 우리를 치근한 눈으로 바라보았어. 우리에게 차를 타라고 권할 수 없는 것을 미안해하는 마음이 그들의 얼굴에 완연하게 나타나 있었어. 우리 가슴에 달린 노란 별만 보고도 모든 사정을 다 알았던 거야. 아빠와 엄마는 큰 길로 들어서서야 20살 계획을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하셨어. 우리는 이미 여러 달 전부터 집에서 가능한 한 많은 가구와 옷가지를 빼내왔대. 그리고 7월 16일에는 떠날 계획이었대. 그런데 소환장이 10일 빨리 나온 거였어. 그래서 아직 새로 들어갈 집 정리가 다 안 되어 있지만 그곳으로 가기로 했다는 거야.
은신처는 아빠의 사무실 안에 있었어. 상황을 잘 모르면 이해하기가 좀 곤란할 테니까 설명을 좀 더 할게. 아빠 사무실 직원은 몇 명 되지 않아. 쿠글러 씨, 클레이만 씨, 미프 아줌마, 그리고 23살의 타이피스트 베프 포스카윌 언니가 전부야. 모두들 우리가 올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 창고에 창고 주임이자 베프 언니의 아버지인 포스카윌 씨와 인부 2명이 있는데 포스카윌 씨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어. 건물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 1층에 공장 물건을 넣어두는 커다란 창고가 있어. 창고는 여러 칸으로 나누어져서 계피, 정향, 후추 대용품 등을 빻는 방도 있고 저장실도 있어. 창고 문 바로 옆에 건물 출입구가 있어. 출입구 안쪽에 계단으로 통하는 쪽문이 하나 있어. 그 계단을 올라가면 반투명 유리로 된 문이 나와. 문에는 검은색 글씨로 사무실이라고 쓴 흔적이 남아 있어. 거기가 건물 앞채의 사무실이야. 사무실은 밝고 넓으며 빈자리가 없이 빽빽해. 낮에는 베프 언니와 미프 아줌마와 클레이만 씨가 그곳에서 일을 하지. 금고와 옷장과 물품을 보관하는 커다란 벽장이 있는 작은 방을 가로질러 지나가면 격리된 어두침침한 자그마한 임원실이 나와. 예전에는 판단 아저씨와 쿠글러 씨가 함께 사용하던 방인데 지금은 쿠글러 씨 혼자 쓰고 있어. 쿠글러 씨의 사무실은 복도를 통해서도 들어갈 수 있지만 복도에 면한 유리문은 안에서만 열게 되어 있어. 쿠글러 씨 사무실에서 좁은 복도를 통해서 석탄 창고를 지나 4개의 계단을 오르면 이 건물의 보석인 아빠의 전용 사무실이 나와. 어두운 색의 장중한 목재 가구가 들어차 있고 바닥에는 리놀륨과 양탄자가 깔려 있어. 라디오와 고급스럽고 우아한 램프도 있어. 아빠의 전용 사무실 옆에는 온수기와 2군데에서 불이 나오는 레인지가 갖추어진 널찍한 부엌이 있고 부엌 옆으로는 화장실이 있지. 여기까지가 2층이야. 3층으로 가려면 2층 복도에서 위로 연결된 나무 계단을 오르면 돼. 계단 위에는 층계참이라고 불리는 좁은 공간이 있고 층계참 오른쪽과 왼쪽에 각각 문이 하나씩 있어. 왼쪽 문은 길가에 면한 건물 앞채로 통하게 되어 있어. 그곳에는 양념 저장실, 중간방, 앞채방, 다락방으로 가는 계단으로 이어져 있어. 앞채에는 조금 전에 그 계단 반대편으로 기다란 계단이 하나 더 있어. 위험할 정도로 가파른 네덜란드식 계단인데 그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건물의 2번째 출입구가 나와. 3층 층계참의 오른쪽에는 뒤채가 있어. 단순한 그 회색 문 뒤에 그렇게 많은 방이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할 거야. 문을 들어서면 계단이 있고 그 계단을 오르면 바로 거기야. 출입문 바로 정면에 가파른 계단이 있고 계단 아래 왼쪽에 좁다란 복도와 방 하나가 있어. 그 방이 프랑크 가족의 거실 겸 침실로 사용될 곳이야. 그 옆에 조금 더 작은 방이 있는데 그곳은 프랑크 집안의 2 아가씨가 쓸 침실 겸 공부방이야. 계단 아래 오른쪽에는 세면대와 화장실이 딸린 창문 없는 방이 하나 있는데 그 방문은 우리 방으로 통하게 되어 있어. 계단 꼭대기까지 다 올라와서 문을 열면 그 낡은 건물 안에 그렇게 천장이 높고 넓고 밝은 방이 있었나 하고 놀라게 된단다. 그 방에는 요리용 레인지와 개수대가 있어. 쿠글러 씨가 실험실로 쓰던 곳이라서 그런 설비가 되어 있는 거야. 그곳이 바로 부엌인데 부엌은 판단 부부의 침실인 동시에 거실이자 식당이며 은신처 식구의 공동 서재이기도 해. 복도 겸 작은 방은 페터 판단의 방이야. 뒤채에도 건물 앞채와 마찬가지로 다락방이 있어.
이상으로 아름다운 우리의 은신처에 대한 소개를 마칠게. 안녕, 안내. 오늘 소개한 내용에는 없었지만 44년 2월 23일 일기에서 안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햇빛과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 있는 한, 내가 그 햇빛과 하늘을 볼 수 있는 한, 나는 결코 슬퍼질 수가 없어. 밖으로 나가 자연을 마주하면 자연은 모든 것이 있어야 할 그대로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시는 단순하지만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으니까. 아직 어린 소녀가 이런 생각을 했었네요. 그것도 매우 어렵고 고단한 상황에서 말이죠. 여러분, 하늘을 자주 보시나요? 사실 도시에서 생활하게 되면 하늘을 올려다볼 여유도 없고 높은 건물들 사이로 쪼개져 보이는 하늘에 눈이 가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요즘에야 어려운 일이지만 가끔 시간을 내서 여행을 하게 되면 그때는 아마도 마음의 여유를 가져서인 걸까요? 평소에는 잘 쳐다보지 않는 하늘을 자주 올려다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하늘 너무 예쁘다. 그것만으로도 행복해지게 되죠. 정말 엄청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강원도 횡성에서 봤던 밤하늘의 별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그냥 맨바닥 길에 누워서 한참을 바라봤었거든요. 그리고 보면 행복해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만도 아닌 것 같습니다. 힘들고 괴로웠던 안내는 그 과정에서 항상 희망을 잃지 않았고, 그녀의 일기를 읽다 보면 그녀의 순수함에 미소 짓게 됩니다. 안내의 일기는 책장에 잘 꽂아두었다가 내 마음이 악의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뭔가 별거 아닌 일에도 짜증나고 힘들다고 투덜대고 싶을 때, 그럴 때 다시 꺼내 읽어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책방 차차 달콤 엘리였습니다.